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까지는 서울 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가요. 이번 주부터는 일선에서 개업이로 일하고 있는 양철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투석 치료를 한 10년간 늦출 수 있다면 뭐 이런 타이틀인데요. 이것은 아마 병원을 찾아오는 환우분들이나 환우분들을 치료하는 우리 신장내과 의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나라 그 말기 신부전 환자들에게 발생률을 보면 투석하고 이식을 하는 환자들이 1년에 한 18,000명 이렇게 되거든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우리가 1개 사단이 군대에서 한 10,000명 정도 되니까요. 거의 2개 사단에 가까운 새로운 그 투석이나 이식하는 환자인데 주로 투석하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투석하고 있는 환자분들이요. 한 13만 명 정도 되니까, 이게 잘 실감이 잘 안 나겠지만, 전 세계적인 그 말기 신부전 환자의 어떤 그 연도별 증가율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세계에서 2번째로 말기 신부전 환자, 쉽게 말씀드리면 투석이나 이식하는 환자들이 증가하는 속도가 세계 2위까지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한 10년 동안에 이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어떻게 증가하나 하는 속도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굉장히 최근 10년간 급속한 속도로 이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투석 환자 수가 이렇게 급증을 할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일본, 타이완도 비슷한 그러한 투석 환자들의 증가를 보여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요즘 이제 OECD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거의 OECD를 넘어서서 다른 외국에 있는 이런 그 일본이나 미국,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 소위 말하는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한 20% 이상 되는 여기 걸리는 그 기간이 우리나라는 7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노령화가 계속되면서 투석하는 환자분들의 그 투석하는 연령도 굉장히 높아지게 돼서 2000년도에는 그 평균 연령이 한 50대 초반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거의 65세가 돼서 투석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노령화가 투석에도 시작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투석을 시작하는 원인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당뇨입니다. 당뇨가 전체의 한 5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당뇨 때문에 투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고혈압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사구체신염이라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소변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있는 경우 그 사구체신염이라 그러는데 그게 3번째입니다. 특히 당뇨와 고혈압이 한 70%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당뇨병은 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돼서요. 30세 이상 성인은 6명 중에 1명, 65세 이상 성인은 10명 중에 3명이 당뇨가 있으니까 거의 65세 이상 30% 당뇨니까 굉장히 높은 그 발생 빈도를 보이죠. 특히 당뇨가 있는 환자 중에서 당뇨로 인해서 콩팥이 나빠지는 그런 콩팥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요. 4명 중에 1명. 특히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3명 중에 2명은 당뇨로 인해서 콩팥이 나빠지니까 사실은 당뇨를 앓고 60세 이상 되면 콩팥이 대부분 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당뇨병은 그 심장이라든지 그 뇌에 굉장히 그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나 신부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당뇨로 인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콩팥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말기 신부전 위험도가 거의 5배인데 뇌경색이나 신부전보다 오히려
말기 신부전이 더 합병증이 잘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 말기 신부전이 잘 오는 원인은 고혈압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고혈압 환자들이 자꾸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2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 28%인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2명 중에 1명, 43.5%가 고혈압이 있으니까요. 이 고혈압 또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러한 만성질환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떻든 간에 당뇨, 고혈압, 사구체 신염, 원인이 어떻든 간에 투석을 시작하는 시기는 점점 높아져서 대개 65세 이상 돼서 투석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65세는 대개 어떤 사회적으로 일을 하다가 정년을 맞거나 은퇴하거나 그러한 시점인데요. 그러한 시점에서 투석이나 이식의 문제를 부닥치게 되면 굉장히 우울하고 그다음에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죠. 그래서 많은 신장내과 의사들이 그렇다면 좀 더 콩팥 기능을 잘 유지해서 투석이나 이식을 좀 더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10년 투석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만성 콩팥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당뇨나 고혈압이 어떤 병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65.8%, 74.1%니까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 중에 3명 중에 2명은 당뇨나 고혈압이 무서운 병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해서 콩팥이 나빠지는 만성 콩팥병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보고를 보니까 한 6% 미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분들이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는구나라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질환으로 인해서 내 콩팥이 나빠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장학회에서도 이거를 포스터를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콩팥을 지키는 8가지 생활수칙. 대개 생활수칙은 굉장히 단순한데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요. 체중을 잘 유지하고 건강한 식사, 그 다음에 혈당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당뇨병을 치료하고 혈압 조절 철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콩팥 상태에 따라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고 담배는 반드시 끊고 꼭 필요한 약물 콩팥 기능에 맞게 복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 및 요검사로 콩팥 건강을 확인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데 이 8가지를 얼마나 지키는지 사실 한 가지만이라도 잘 지킬 수 있다면 굉장히 콩팥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8번째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 및 요검사로 콩팥 건강을 확인하는 이러한 그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표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기 콩팥에 관련된 것은 혈압,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가율 요 4가지를 통해서 내 콩팥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예후가 어떨 건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구체 여가율은 정상이 한 90이고요. 60 이하면 우리가 만성 콩팥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검진을 통해서 콩팥 기능이 안 좋게 되면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해서 정말 내 콩팥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 외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대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고령화되면서 당뇨, 고혈압 있는 분들이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병원 오시면 콩팥 기능이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콩팥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교육과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만성 콩팥병 고칠 수 있는 약이 없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고
유튜브에 보면 온갖 그 수많은 약들이 한 번만 먹으면 콩팥이 다 좋아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혼돈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만성 콩팥병 치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만성 콩팥병에 대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만성 콩팥병 치료에 첫 번째로 썼던 약은 엔지오텐신 수용체 억제제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하죠, 그죠? 말이 좀 어렵지만 엔지오텐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이 콩팥을 나쁘게 하는 주 범인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약제가 과거 한 20년 동안 당뇨병, 고혈압, 여기에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약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제가 실제로 콩팥 기능이 조금은 좋아지게 하지만 여기 보이는 파란색 한 절반 정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이 약이 효과가 뚜렷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콩팥병을 치료해서 투석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신약은 없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의학적인 그러한 이제 요구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 만성 콩팥병은 치료의 황금 시대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빨간 글씨로 쓴 약들이 새로 개발이 돼서 이제 임상에 쓰여지고 있거나 앞으로 임상에 쓰여질 이런 약들이 지금 대거 본물 터지듯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용어가 좀 어렵지만 SGL2 억제제, 이게 콩팥의 사구체라는 건데요. 이 사구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분이나 당이 빠져나오면 이 세뇨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몸 안에 혈당이 높으면 이 당이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빠져나가게 돼서 흡수가 일어나는데 이 SGL2라는 것은 이 세뇨관에서 당이 흡수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느냐 그러면 코카콜라 2병 정도에 들어있는 당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당뇨약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무슨 콩팥이 당뇨 조절에 그렇게 큰 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SGL2 억제제를 통한 임상을 통해서 이 약제를 통해서 심장의 사망률을 엄청난 퍼센테이지로 줄일 수 있고 특히 당뇨병이 악화된다든지 요단백이 증가된다든지 혈청 크레아틴이 증가된다든지 콩팥이 나빠지는 거죠. 이런 거를 거의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이러한 보고가 나와서 이 SGL2 이니비터가 당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약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쓰여지고 있는 약인데요. 케렌디아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인데요. 이 제2형 당뇨인 환자에서 특히 단백뇨가 나오는 초기의 환자에 이 약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심장에도 보호 효과가 있고 콩팥 기능도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약은 인크레틴이라는 이런 호르몬인데요. 이 인크레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을 합쳐서 인크레틴이라고 명명하고요. 그 인크레틴이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인슐린을 이제 분비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오래 작용해야 되는데 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분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많이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 하나가 이 분해하는 거를 차단하는 이러한 약제가 많이 지금 당뇨 약제로 쓰이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인크레틴 호르몬을 주사를 주면 그것이 당 조절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인크레틴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임상에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려운 도표인데요. 이게 뭐냐면 심장에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콩팥 기능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들을 다 합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제가 오늘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크레틴 호르몬이 췌장의 베타세포에 작용하는 여러 수용체가 있거든요. 이 수용체들을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물질들이 개발이 돼서 임상에 이제 적용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5G 얘기하듯이 1G, 2G, 3G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에 여러 종류의 그 수용체가 있는데요. 이 인크레틴 호르몬이 작용하는 이런 수용체들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물질들을 1개 또는 2개 또는 3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면 아주 획기적인 그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당장 제가 빨갛게 이렇게 위고비 이렇게 써놨는데 올해 10월 달에 그 전기차 그 개발한 CEO 알런 머스크인가요? 그 양반이 이걸 복용해서 체중이 뭐 엄청 빠졌다 그래서 거의 세계적인 그 비만 치료제가 된 그런 약입니다. 이게 아마 10월 달에 지금 들어온다 그러고요. 여기 보면 마운자로 뭐 이런 약들은 세계적으로 지금 비만이나 당뇨 치료에 아주 획기적인 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사이언스가 뽑은, 사이언스라는 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인데요. 그 잡지에서 뽑은 혁신 사업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 인크레틴 호르몬에 작용하는 그러한 펩타이드를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제2형 당뇨병 그 치료 약물에 여기 동맥경화, 심부전, 만성 신장질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SGLT2 억제제와 그리고 이 인크레틴 호르몬의 수용체를 자극하는 이러한 물질, 이러한 그 치료제가 1차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GLT2 억제제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라는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물질들을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뇨 환자와 마찬가지로 사구체 신염 환자에서 새로운 이제 신약이 개발이 됐는데요. 그 약이 아트라센탄이라는 약이고 이 영어로 써서 읽어드리면 엔도셀린이라는 이러한 물질이 있는데요. 이 엔도셀린이라는 물질은 심장, 콩팥, 혈관에 가서 수축작용을 일으키고 심부전을 일으키고 고혈압을 일으키는 아주 고약한 물질이었습니다. 이거를 차단하는 물질을 개발하려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잘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엔도셀린을 수용체를 차단하는 아트라센탄이라는 약이 개발이 돼서 임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노바티스라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적인 그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아트라센탄이라는 이 약을 개발한 치누크라는 회사를 이렇게 인수를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사구체 신염 치료에 이 아트라센탄이라는 약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약으로 임상에 응용이 될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약은 저희가 이제 사구체 신염 치료에 쓰는 스테로이드 중에 네페콘이라는 이런 약인데요. 우리가 스테로이드 그러면 사구체 신염에 있어서 1차 약으로 많이 쓰는데요. 이 사구체 신염에 스테로이드를 쓸 때 스테로이드가 갖고 있는 다양한 부작용, 고혈압, 당뇨, 얼굴이 붓고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문페이스 뭐 이런 백내장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데 비해서 스테로이드가 전신적인 그 효과가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용량을 써야 되는데요. 이 네페콘이라는 약은 그 장에가
까지 가서 소장에 직접 작용하는 그러한 천천히 릴리즈되는, 천천히 방출되는 그러한 스테로이드입니다. 그 사구체 신념 중에 제일 흔한 사구체 신념이 IgA 사구체 신념인데요. IgA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면역글로불린 A가 콩팥에 침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면역글로불린 A는 우리 몸에 이 편도와 그 다음에 장 주변에 있는 임파선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구체 신념 걸린 분이 감기 걸리거나 설사를 하면 갑자기 피오줌이 쏟아지거든요. 그 이유는 편도나 이 장 주변에서 면역글로불린 A가 많이 생성이 돼서 그게 콩팥에 가서 쌓여서 그렇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면 그 장까지 가지 않는 것이 한계점이었는데 이 네페콘이라는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장까지 스테로이드가 가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많이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상을 한 거 보면 요단백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사구체 여과일 콩팥 기능도 많이 회복이 되는 거를 이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서 앞으로 이 약은 조만간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도표를 보여드린 거는요, 지금 해석을 해드리면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느리게 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쭉 나열한 도표입니다. 아까 제일 초창기에 엔지오텐신을 차단하는 약제가 아주 고전적인 약이라면 최근 들어 SGLT2 억제제, 그 다음에 케렌디아라는 스테로이드 억제제, 엔도셀린 억제제, 이러한 다양한 약들이 콩팥과 심장에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도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약들이 과연 임상에 적용이 되면 어떨 것이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아마 최종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SGLT2 억제제를 만성 콩팥병 초기부터 복용하면 말기 신부전으로의 진행을 15년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구체 여과일이 60인 경우에 우리가 엔지오텐신을 차단하는 약제만 쓴다면 대략 사구체 여과일이 10 이하가 되면 이제 투석이나 이식을 하게 되거든요. 대개 4 내지 6년 정도 지나면 투석이나 이식으로 가게 되지만 우리가 SGLT2 억제제를 사구체 여과일이 60인 비교적 콩팥 기능이 초기인 상태에 쓰게 된다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1년에 1.8 정도 되는 반면에 그 엔지오텐신 차단하는 약제는 4에서 6 정도로 이제 빨리 떨어지는 거거든요. 감소하는 속도가. 그러면 최소한 15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그러한 임상적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63세에 사구체 여과율이 56, 이렇게 되면 크레아틴이 한 1.5에서 한 2 정도 되는 그런 분이거든요. 만성 콩팥병 3단계에 해당되는 분인데, 레닌 그러니까 엔지오텐신을 차단하는 약제만 쓰게 된다면 73세 때 대개 투석에 들어가게 되고요. 엔지오텐신 차단제와 SGLT2 억제제를 같이 쓴다면 88세 때 15년을 더 연장해서 88세 때 투석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콩팥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앞으로 내가 말기 신부전이 돼서 투석이나 이식으로 가게 될 때 과연 그 시점이 언젠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을 평가하면서 내 사구체 여과율이 1년에 얼마씩 떨어지나, 그런데 요즘 나온 이러한 새로운 약제들을 먹었을 때 내 콩팥 기능 떨어지는 속도가 어느 정도 늦추어지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투석을 언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는 이런 시간에서 이 다양한 치료제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치료제를 통해서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더욱 억제할 수 있는, 이래서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투석하는 시기를 늦춰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요, 투석 치료를 갖다 10년간 늦추려면 당뇨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내 콩팥이 혹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콩팥 건강을 지키는 8가지의 생활 수칙,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가장 기본적인 생활 수칙을 충실히 해 주시고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 꼭 하셔서 요단백과 콩팥 기능에 대한 평가를 꼭 내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약 먹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약은 내가 꼭 필요로 해서 뭔가 인지를 하면 누가 약을 먹지 말래도 열심히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약을 만약에 복용한다면 만성 콩팥병 초기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이 최근에 나온 좋은 신약들이 있으니까 그런 약제들을 복용한다면 저는 신장내과 하는 의사로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 말씀드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석에도 관심이 있고요. 그동안 주로 이식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꼭 투석에 국한하지 말고, 평소에 이거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 선생님 나왔으니까 한번 꼭 물어봐야지 하는 것들을 그냥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 중에 이제 투석 치료는 왜 하는 건가요? 하는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투석 치료는, 콩팥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투석이 대신 콩팥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개인마다 다 다른데요. 되게 아까 사구체 여가율 말씀드렸는데 정상이 90 이상이고 60보다 낮으면 만성 콩팥병이라 그러고요. 대개 15 이하면 만성 콩팥병 5단계 그럽니다. 그러면 사구체 여가율이 한 15 정도 되면 투석을 대개 시작을 해야 됩니다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듣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때쯤 되면 별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왜 투석을 하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대개 요독 증상은 사구체 여가율이 한 6에서 10 정도 되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가율이 한 15 정도 되면 투석을 치료를 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해서 요독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투석할 수 있게, 특히 혈액 투석을 하면 동맥과 정맥을 서로 문합시키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혈관을 많이 키워야 되거든요. 그게 대략 한 6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투석 치료를 너무 급하게 하지 않도록 미리 혈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식 환자도 SGLT 먹어도 되나요? 이분은 아마 SGLT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 같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만성 콩팥병의 경우에 이제 SGLT 얘기를 했는데요. 이식 환자분들도 SGLT 복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한 가지 이식 환자분들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요로 감염이 있는 경우에 SGLT 억제제는 콩팥에서 당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소변 검사해 보면 당이 양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SGLT 억제제를 잘 먹고 있구나라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고요. 부정적인 신호는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세균들의 감염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식한 분들이 감염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SGLT 억제제 쓸 때 선생님들하고 조금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혈액 투석 환자도 여행 다닐 수 있나요? 준비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혈액 투석 환자도 여행 다닐 수 있죠. 특히 이제 그 신장학회에 그 여행에 대한 그런 그 자료들도 꽤 올라가 있거든요. 이제 거꾸로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투석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투석하는 분이 외국에 가서 투석할 수도 있는데, 혈액 투석인 경우에는 최소한 투석하는 병원을 미리 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죠. 그죠? 그냥 막연하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 투석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요. 그 단체를 통해서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엔 통풍으로 인한 만성 신부전 상기인데 SGLT 복용해야 하나요? 그랬는데요. 예, 그 SGLT 약 먹게 되면요, 요산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통풍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특히 SGLT 억제제가 당뇨약으로 개발이 돼서 그 다음에는 체중 조절도 상당히 한 3, 4kg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약이니까요. 통풍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내용이 좀 긴데요. 당뇨 고혈압 전 단계 한 4년 되신 분이 주셨는데요. 공복이 110,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이 180에서 200, 당화혈에서 6에서 6.2, 혈압이 130에서 140. 딱 당뇨 전 단계 이렇게 돼서 4, 5년이 됐다 그러네요. 4, 5년이 됐는데 이 상태면 정말 행복한 거죠. 저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지금 당뇨 4년 됐는데 저 정도 상태면 그것에 걱정을 하고 있으면 욕심이 많다. 지금처럼만 잘하면 20년 지나도 콩팥에 문제 안 생길 겁니다. 콩팥에서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해서요, 투석까지 최소한 10년에서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냥 당뇨 고혈압 전 단계라서 약간 혈당이 높고 당화혈색소도 6.5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저 정도만 잘 유지하면 콩팥에는 큰 문제 되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소변이 나와도 다음 질문 한번 주시겠어요? 예. 소변이 나와도 투석하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소변이 나와도 투석합니다. 소변이 나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자녀 신기능이 조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변이 하루에 100cc 이상만 나와도 투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투석합니다. 왜냐하면 투석하는 동안에 수분 제거를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소변이 나오는 의미는 콩팥이 농축하는 힘이 떨어져서 소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변에 요독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요독이 안 오고 그냥 맹물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투석 치료하는 분 중에 소변이 500, 1000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요독 수치는 별로 안 떨어지고 계속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소변이 나온다는 자체만 가지고 투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소변을 통해서 요독이 잘 제거가 되느냐 하는 거를 보시고 투석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사구체 여과율이 105.6이 나왔습니다.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 수치면은요 아주 지극히 정상이죠. 대개 사구체 여과율은 90 이상이 정상이라 그랬는데요. 대개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면 1년에 1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 저렇게 105를 유지하면 제가 봐서는 거의 30대 이전의 남성이거나 여성인 경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 정도 기능이면 아주 지극히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당뇨병 25년 차 61세 여성이신데요.
크레아틴은 0.83, 사구체 여과율 77, 미세양 단백뇨 14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뇨병이 25년이 됐는데 지금 콩팥 기능도 정상이고 미세 단백뇨도 안 나오네요. 이렇게 행복한 경우가 어디 있나요? 지금처럼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아주 좋으신 상태고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57세 여성이면 크레아틴 수치가 어느 정도면 되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장 기능 떨어진다니까 이 크레아틴 수치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1, 2하면 여성들은 아주 좋습니다. 크레아틴 수치가 1, 2하면 아주 좋고요. 되게 그 사구체 여과율이 한 50% 떨어질 때까지 이 크레아틴 수치가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크레아틴 수치만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 병원에 가셔서 검사할 때는 크레아틴 하면 사구체 여과율도 같이 계산해서 나오거든요. 사구체 여과율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57세에 크레아틴이 1.0 아래라면 앞으로 콩팥기는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아마 효자분이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아버님 나이가 당뇨 앓으셨는데 82세고 단백뇨가 많이 나오다가 자대양이라는 게 SGLT 억제제입니다. 그랬더니 소변량이 1000이라는 거는 이제 단백뇨가 되게 이제 임상적으로 중요한 거는 1000mg 1.0g인 경우에 단백뇨가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다 그러거든요. 보통 단백뇨가 300mg 정도 나오면 우리가 스틱으로 찍거나 그냥 요검사 했을 때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50mg까지가 정상인데 저게 100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이 의미는 단백뇨가 굉장히 임상적으로 의미 있게 줄었다는 거죠. 지금 크레아틴이 한 2 정도 되는데 당뇨 혈압약 다 가지고 있는데 수치는 정상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신약인 케렌디아를 쓰실 수 있는 나이와 상태인지요. 아마 사구체 여과율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0, 3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82세 크레아틴 2.0.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으니까요. 케렌디아 약은 쓸 수는 있는데 그 약의 효과가 뚜렷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케렌디아가 사구체 여과율 15부터 75까지가 지금 보험으로 허락이 됐는데 보험 등재됐다는 얘기는 콩팥 기능 범위 내에서 약물 임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후로는 잘 모르거든요. 특히 이제 항상 약점이 만성 콩팥병 5단계,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인 분들의 이 케렌디아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딱 잡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번 써봐서 후회될 건 없을 것 같고요. 투석까지 몇 년 버티실 수 있을는지 투석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천수를 얼마나 누릴 건지 이 두 가지를 양쪽을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면서 콩팥이 나쁜 분들은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으로 가기 전에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82세의 크레아틴 2.0이라면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지내시면 아마 천수를 누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투석은 최장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라는 그런 다음 질문 좀 보여주시겠어요? 투석은 최장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신장 이식이 안 된다면 몇십 년 동안 투석하면 뭐 이런 얘기네요. 제가 이제 외래를 보는데요. 연세가 좀 드신 중년 어르신이 이렇게 오셔서 저 이식하고 싶어요. 이제 투석 아직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투석 몇 년 하셨어요? 그랬더니 43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43년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 선생님이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병원에 일본에서 가장 투석 오래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저 43년 된 분도 있는데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50년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석해가지고, 막 금방 무슨 일이 큰일이 날 것처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투석은 불편할 뿐이지 그렇게 큰 걱정을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투석을 시작하는 어르신들께서는 처음 6개월에서 1년이 가장 힘들거든요. 적응을 못해서. 그 기간만 넘어선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66세 여자분인데요. 조직검사를 했더니 사구체 경화가 45%라고 합니다. 이 사구체 경화라는 거는요, 한쪽 콩팥에 사구체가 다음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사이프러스라는, 예. 66세 여자분인데 혈뇨 단백뇨가 계속돼서 조직검사를 했더니 사구체 경화가 45%다. 요런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혈뇨 단백뇨가 이제 많이 나오면 되게 이제 콩팥 조직 검사를 하는데, 세뇨관 경화가 아니라 사구체 경화일 겁니다. 사구체가 한쪽 콩팥에 100만 개 있는데 그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중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보거든요. 그 사구체 10개, 20개 중에 절반, 10개가 나왔다면 5개, 20개가 나왔다면 10개가, 이 사구체가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을 못한다는 그런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약제를 쓰다가 뭐 부작용도 생기고 막 그랬는데 크레아틴인이 1.0 이 정도 상태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구체 경화가 45%면 콩팥 기능이 50%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50% 떨어지면 저 크레아틴 수치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1.0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콩팥 조직은 아주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66세 나이에 크레아틴 1.0 실망하지 않을 나이고요. 포시가라는 약을 먹고 방광염이 한 번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크레아틴이 일시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크레아틴인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때는 약제를 끊을 수 있지만 되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중단할 필요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여주시겠어요? 70세 여성분인데요. 사구체 여과일 65, 우측 신장에 0.84cm 결석이 있습니다. 지금 콩팥 사구체 여과일 65, 70세 여성 괜찮거든요. 신장 우측에 결석이 있는데 별다른 증세 없으면 저건 손대지 않고 놔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콩팥이 결석이 점점 커진다든지 아니면 그게 요로를 막는다든지 2차 감염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치료하고요. 대개 1cm 미만의 결석이 잘 우측에 박혀 있고 그것이 특별한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수술하다가 콩팥 기능도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지금 크레아틴이 다음 질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질문 보여드릴 수 있나요? 예, 사구체 여과율 54, 그 다음에 크레아틴 1.38인데 요독 증상이 생길 수 있나요? 안 생기고요. 요독 증상은 사구체 여과율 15, 크레아틴 수치는 한 7, 8 정도 올라가야 비로소 요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만성 콩팥병의 증상이 뭐냐 물어보면 무증상이 증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콩팥 나빠진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 주변에 있는 의사분들 중에도 콩팥이 나쁜 걸 모르다가요. 어느 날 제 외래 와서 검사하는 날이 투석하는 날인 그런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증세가 없으니까요. 정기적인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질문은 크레아틴이 0.6인데 근육이 적은 편입니다. 이 수치는 지금 크레아틴 0.6인데 사구체 여과율 해보면 아마 110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근육이 큰 경우, 남자인 경우는 여자보다 이제 근육이 많으면 이 크레아틴이라는 것은 크레아틴이라는 근육에 있는 물질이 쓰게 되면 크레아티닌으로 바뀌어서 사구체를 통해서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사구체 기능을 평가할 때 그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이 사구체를 통해서 얼마나 빠져나가나, 그게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성인 경우에 사구체 여과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근육이 적어서 크레아틴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수치는 아주 좋습니다. 예, 근데 근육을 조금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세가 고령이고 기력이 없어도 투석을 버틸 수 있으실까요? 말기 신부전일 때 투석을 시작하는 기준에 고령도 포함되는지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 연령은 크게 제한을 안 하고요. 제가 이게 옛날 얘기죠. 65세 이상 때 투석할 나이가 되면 그냥 집에 퇴원시켰거든요.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요즘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근무하던 서울 성모병원 90세 넘은 분들, 80세 넘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다 그래서 투석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력이 없어도 투석을 버틸 수 있나요? 그 기력이 문제입니다. 그걸 영어로 frailty 그러는데요. 정말 투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체력이 돼야 투석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투석해서 처음 6개월 내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석 괜히 했다 그러는데요. 투석 자체보다는 투석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염두에 두셔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질문도 비슷해서 제가 받겠습니다. 82세인데요. 아버님이 당뇨병성으로 인해서 근육 손실이 많아서 다리가 세 다리 같다. 이거 근력운동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걷지 못하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 키우시고요. 절대 큰 수술 받지 않도록, 넘어져서 골절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근육량이 소실이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전에는 운동 안 하더라도 65세부터는 근육 운동 열심히 하라 하는 거를 꼭 권해드리고, 간단한 아침에 일어나서 맨손 운동, 스트레칭 이런 거, 젊었을 때는 이거 왜 하나 싶은데요. 나이 들면 꼭 필요한 운동이니까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61세 여성인데요. 소변에서 혈뇨가 조금 나오고 CT 찍었더니 문제가 없었는데, 신장 기능이 정상일까요? 그랬습니다. 대개 이제 60세 넘어서 혈뇨 나오면 제일 겁나는 게 암이거든요. 일단 암은 CT를 찍어서 괜찮다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만약에 혈뇨가 계속 있으면은요, 방광 내시경을 한 번 더 해볼 수는 있지만 혈뇨 양이 많지 않고 그러면 경과 관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받겠습니다. 투석해야 될 정도의 요독 증상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랬습니다. 요독 증상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구역질 나고 토하고 숨차고 너무 심하게 가렵고 계단 올라가면 숨이 차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원인 모르게 체중이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숨이 찬다든지, 그 다음에 관절에 자꾸 쥐가 나서 꼬인다든지, 구역질이 아주 심하게 난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수 상태까지 이제 심하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숨 찬다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게 밖에서 물이 들어와서 수영할 때 물이 차잖아요, 배에. 요독 증상은 안에서 물이 차가지고 폐로 거꾸로 나오기 때문에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다 할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독 증상이 아주 심해지면 응급실에서 오게 되는 게 이제 필연적인 겁니다. 예.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콩팥 검사만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콩팥 검사는 다른 검사에 비해서 아주 많지는 않고요. 혈액하고 요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형태적으로는 초음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콩팥 검사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할까요? 예. 81세 당뇨병의 만성 신부전 아버님이신데
사구 최고혈 28, 크레아틴 2.2. 그런데 82세 크레아틴 2.2. 콩팥 기능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열심히 운동을 해도 체중이 빠지고 근력이 소실이 되는, 사실은 그게 무섭습니다. 이게, 만성 신부전 자체도 이 요독 때문에 근력이 빠지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당뇨가 겹치면 두 가지 질환들이 다 소모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원인이 잘 당뇨 조절도 하고 그러는데도 근력이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연세 82이시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식 받을 수 있는 체력이 되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크레아틴 2.2니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콩팥 기능 크레아틴 2.2면 되게 투석 시작하는 게 7, 8 이렇게 올라갈 때 하거든요. 아직 여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크레아틴 2.2가 갑자기 나빠지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콩팥 기능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급성 신부전이 올 수 있는 설사를 심하게 한다든지 진통소염제를 먹는다든지 신비의 어떤 약제를 먹어서 갑자기 콩팥이 나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약물에 대한 관리 잘 하시고요. 절대 그 몸에 무리가 가서 콩팥 기능이 갑자기 나빠지지 않도록만 한다면 크레아틴 2.2 괜찮습니다. 나쁜 콩팥 기능 아니니까요. 82살에 당뇨 있고 저 정도 상태면 아주 본인도 열심히 하셨고 주변에서 잘 도와주셨네요.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잘 하시고 잘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신장 이식은 나중에 정 안 될 때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그 신장 이식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지금은 만성 콩팥병 관리에 더 신경 쓰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한 20분 이렇게 강의를 드리고 한 30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시고, 그 질문에 담겨 있는, 소중한 뜻을, 제가 먼저, 많이 깨닫고, 그리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고령의 부모님을 모신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사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갖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